세 번째 단계는 그럼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지배하는 건 전혀 없냐 그러면 이것들 사이에 항상 그러면 우연적으로 어떤 데는 정치가 지배했다, 어떤 데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다 왔다 갔다 하느냐 지배적인 요소는 사회에 전혀 없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알티세는 분명히 신급들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균등한 건 아니고 불균등한 접합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월한 지배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우월한 지배적인 요소가 전통 막스주의 또는 경제주의가 얘기하듯이 항상 경제라는 것이 생산관계, 경제가 우월한 지배적인 요소, 신급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문제는. 우월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배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불균등한 접합 구조이긴 한데 균등한 힘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지배적인 요소가 고정적이지 않고 또 지배적 요소가 하나라면 경제가 지배적인 요소라면 역량이 경제에서 정치로 또는 경제에서 이데올로기로 혹은 경제에서 정치로 정치에서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지배적 요소가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도 단선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갖게 되죠. 바로 그런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티세가 만든 개념이 중층 결정이라는 개념입니다. over determination. 그러니까 서로 일방적인 규정이 아니라 서로 접합되어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결정을 한다 이거죠. 중층 결정입니다. 그게 over determination이에요. 그래서 한 관계에는 다른 관계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동시에 이 관계가 다른 관계들의 존재 조건이 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서로 막 복잡하게 그 접합 안에서 이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상부구조와 토대의 관계도 상부구조도 토대가 표현된 것 또는 토대를 수동적으로 반영한 것 거기에 불과한 게 아니라 토대가 존재하기 위해서 상부구조는 필수적인 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대도 상부구조를 규정하는 거예요. 토대도 상부구조를 디터민하지만 다른 의미로 상부구조도 토대를 디터민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서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over determination. 서로 중복해서 중층적으로 규정을 하는 관계다. 그런데 앞에서 복합적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알티세는 여전히 막스주의 입장에 서서 거기다 어떤 토를 다하면 그러나 최종 신급에서의 경제에 의한 결정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결정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서로 막 규정하면서 비슷하다 해놓고 왜 갑자기 또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결정한다고 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티세가 설명하는 방식은 지배 요소와 결정 요소를 구분합니다. 지배 요소와 결정 요소. 어떤 사회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소가 지배 요소라면 결정 요소는 그 요소가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주는 요소, 그걸 결정 요소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 요소는 상황에 따라 각각의 신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알티세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중세에는 종교라는 신급이 지배적인 요소였다는 거죠. 중세는 기독교 사회 종교가 지배했죠. 또 예를 들면 고대에는 폴리스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정치가 지배 요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세에는 왜 그럼 종교가 지배하도록 했느냐? 종교가 지배하도록 결정한 요소는 역시 중세의 자본주의, 중세의 봉건제, 경제적인 요소고 왜 고대에는 정치라는 요소가 지배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걸 결정해 준 요소는 또 고대 노예제라는 그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토대는 결정적인 결정 요소고 그러나 실제 각 신급 중에서 무엇이 지배하는가 하는 것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그걸 막스주의는 혼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지배 요소가 결정 요소인 것처럼 또는 지배 요소가 결정 요소이어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사회 신급 중에 지배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요소를 지배적 요소이게끔 만드는 토대는 결정 요소는 막스 생각이 맞다 이거죠. 그럼 경제가 그걸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 신급에서는 경제에 의해서 결정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상대주의나 다원론적인 함축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가 스스로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특정한 사회에서 어떤 요소가 지배적이 될지를 궁극적으로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점이 이제 알투이스가 갖고 있는 여전히 막스주의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 영역으로 환원할 수 없는 생산력 발전으로 환원할 수 없는 불균등성이 있고 그래서 뭐 정치가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가 더 힘셀 수도 있고 복합성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결국 문화 영역의 독자성이 확보되고 혹은 문화 영역이 지배적인 요소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보되는 것이고 이제 특히 그때 문화는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영역으로서 규정돼서 이데올로기적 영역의 지배력 이런 것도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투이세 같으면 우리 나중에 문화변증법의 관심이 알투이세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놓은 이유는 문화변증법적인 관심을 끌어오면 알투이세는 왜 알투이세적 입장에 서서 얘기하자면 왜 20세기 후반에 문화라는 요소가 접합된 사회의 지배적 요소로 등장하느냐 하면은 문화적 요소가 일단은 문화라는 요소가 지배적인 요소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왜 문화라는 요소가 지배 요소로 등장하느냐 하면 결국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와 연관된다. 이렇게 이제 알투이세 주의자는 접근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화가 되고 정보화되면서 특히 정보화 세계화되면서 생산력의 성격이 변했다 이겁니다. 생산력의 성격이 이제는 과거처럼 산업으로 따지면 제조업 중심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문화상품, 정보상품 중심으로 생산력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토대 차원에서 경제 차원의 생산력 성격이 바뀐 것이 결국 문화라는 것 지배 요소로 등장하게끔 만든 것이다. 이런 식의 설명이 알투이세 주의에 따르면 되는 거죠. 문화변증법이라는 발상도 그와 이제 맞닿아 있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문화 영역의 독자성, 문화가 왜 지배력을 갖느냐? 문화가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한 영역으로서 우리가 문화라는 걸 들 수가 있고, 문화가 사회의 독자적인 영역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문화라는 영역이 지배적인 심급으로, 지배적인 요소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지금이 그런 현실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화가 지배력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문화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어떤 메커니즘이 형성되기 때문에 문화가 지배력을 갖게 되는 거냐 할 때 알투이세가 이제 이데올로기적 실천 얘기를 분석함으로써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이데올로기적 실천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자, 경제적 실천은 주어진 자연 원료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제적 실천입니다. 노동이죠. 노동. 정치적 실천은 주어진 원료가 기존의 정치 제도죠. 정치 제도 또는 힘의 역학 관계에서 새로운 정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적 실천입니다. 그럼 이데올로기 실천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어진 기존의 문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관계에서 새로운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데올로기 실천인데 결국 사회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것이 이데올로기 실천이다. 이런 표현을 쓴대요. 사회에 대한 개인의 관계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건데,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변형시키면서 의미를 바꿔놓는 것이 이데올로기적 실천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자유주의라는 정치 체제 하에서도 개인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 개인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의무를 져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개인한테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고 개인의 권리를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복지국가 모델로 가면 제한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회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 실천인데 일단 이데올로기 실천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현실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 속의 다양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난번 얘기했듯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제시하지만 거짓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의미 부여를 새롭게 함으로써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기본적인 성격이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걸 통해서 실제 현실의 변화, 정치 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일단은 현실의 체제가 변하지 않더라도 현실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본질은 말이 조금 이게 어렵습니다만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자신과 자신의 존재 조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존재 조건 간의 관계를 실현하는 방식을 표현한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고3 학생이 있어요. 고3 학생. 고3 학생은 대학 입시를 시험을 쳐야 됩니다. 네? 그럼 고3 학생과 대학 입시에 시달리는 것, 이게 얘의 존재 조건이죠. 존재 조건입니다. 그럼 얘하고 이 존재 조건 간의 관계는, 이거는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으로 관계가 객관적으로 맺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존재 조건 간의 관계는 실제적인 건데, 이데올로기는 실제적인 게 아니라 가상적인 겁니다. 가상적인 건데, 그건 뭐냐면, 자신과 자신의 존재 조건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존재 조건과의 관계를 실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보면 규정하는 방식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고3 학생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대학 입시 하등 쓸데없는 거야. 자기 존재 조건인데 실제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쓸데없는 거야. 이거는 정말 무너져야 돼. 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대학 입시와 나와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방식으로 그 관계를 실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의미 부여할 수도 있고 대학 입시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걸 통과하면 정말 인생을 극복할 힘을 얻는 것이고 이건 단순하게 대학 들어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이건 내 인생에 나의 인간적 가능성을 키우고 인간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야라고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실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조건은 얘는 이 존재 조건 속에 붙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 존재 조건에서 의미 부여를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의미 부여하는 방식이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이 관계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모순에 시달려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벗어나는 것이 해결책인데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데올로기는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 해결책을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게 만들죠. 이건 너 인생에 중요한 거야. 단순하게 대학 들어가는 도구가 아니라 너 자신의 인간적 가능성을 여기서 검토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런 의미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건 자신과 자신의 존재 조건 간의 실제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라는 말 집어넣을 수도 있죠. 자신과 자신의 존재 조건 간의 관계를 실현하는 방식,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식,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 그건 가상적이죠, 사실은. 그 규정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게 이데올로기다. 의미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그게 이제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실천은 얘가 그전에는 대학 입시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나는 여기에 노예고 이런 의미 부여가 돼 있었는데 이런 현실에서 선생이 와가지고 야, 이런 거 아니야, 임마. 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선생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하는 겁니다.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이 관계를 실현하는 방식, 관계에 의미 부여하는 방식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에 의해서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새로운 생산물이 생겨난 거죠.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개념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데올로기는 결국 사실은 실제 조건과 연관 지으면서 이 조건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재현하는 방식. 이 재현이라는 표현도 알뜰시의 용어지만 재현한다는 말이 결국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 실제를 다르게 해석해서 부여하는 방식이죠, 결국.
그 둘 다와 연관이 되고 앞에 실제 조건이 실제적인 거라면 그 조건을 자기나 타인한테 재현하는 방식은 그 이데올로기 차원인데 가상적인 거고 그래서 어떤 지배가 있을 때 지배, 비지배라는 실제적인 구조가 있을 때 그런 이데올로기는 양쪽에다 작용해서 비지배 계층은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통해서 세상이 잘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고 지배 계층한테는 자기가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는 게 실제인데 그게 사실은 착취 억압이 아니라 역사 발전을 위해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존재 조건 간의 실제적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게 결국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데올로기는 단순하게 의미 부여라고 얘기하니까 관념의 차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알티세는 물질적이다. 그죠? 왜 물질적이냐? 그거 자체가 물질이 아니라 그런 의미 부여, 그런 재현, 그런 그 관계의 실현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는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학교, 교육, 학교, 무슨 교회, 미디어, 대표적으로 미디어, 방송 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 작용을 하는 기구들, 의미 부여를 하는 기구들이고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단순하게 사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존재하고 방송하고 가르치고 하는 행위로 존재하고 물질적인 요소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문화의 영역에서도 일종의 그런 이데올로기 실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화가 이데올로기 어떤 기능을 하느냐. 바로 그런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는 중요한 기능이 호명의 기능을 한다. 호명이란 게 이제 알티세가 쓰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호명, 불러낸다 이거죠. 그래서 호명 메커니즘입니다. 이데올로기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 구성해낸다. 그러니까 무슨 주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의미 부여가 될 때 그 사람은 주체가 된다 이거죠. 역사적으로 어떤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 뒤에서 경찰이, 알투이스의 예에 따르면, 뒤에서 경찰이 앞에 가는 사람 보고, 그 앞에 가는 사람, 이러면은, 부르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 명이 가는데, 뒤에서, 앞에 가는 사람, 여봐요, 이럴 때, 돌아보는 놈이 결국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안 돌아보고 있으면 그 사람 안 되는데, 돌아보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데올로기의 기능이라는 게 이데올로기가 그 작동을 하면서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한테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그런 의미에서 호명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를 때 대답하는 놈, 그놈이 주체가 된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대중문화가 그런 호명으로서의 이데올로기 기능을 전형적으로 하는 걸로 그 뒤에 알투이스의 주의자들이 분석을 많이 합니다. 광고가 대표적인데 광고라는 게 우선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고 왜냐하면 실제 조건보다는 의미 부여를 새롭게 해서 가상을 우위에 두도록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에서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아주 멋진 집 또 고급의 차를 보여주면서 그 차를 또 어떤 아주 상위 계층의 사람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그 차를 사면 나도 그 클래스에 속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게 실제 조건보다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나와 내 실제 존재 조건 사이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데 이 차를 사게 되면 새로운 내 존재 조건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므로써 가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조건, 계급적인 차이보다 그걸 사면, 소비를 하게 되면 내가 새로운 상류 계층이 된다라는 소비에 의한 정체성을 우위에 두도록 만드는 게 광고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성격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광고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은 호명 기능을 가집니다. 방금 예에서도 결국 그 광고를 보고
그 차를 사면 내가 호명받은 셈이죠. 사면. 자꾸 나를 사도록 주동하는 거잖아요.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호명 기능을 통해서 광고의 의미와 소비 패턴에 종속되는 주체들을 계속 창조하는데 광고 중에 직접적인 형태가 여러분이 선택하신 은행, 뭐뭐 은행입니다. 뭐 이런 거. 100만 소비자가 이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뭐. 요즘 011, 018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야, 큰일 날 뻔했어. 안 가길 잘했지. 너 잘한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게 다 일종의 호명 기능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선택하신 은행 그러면 그 광고에 의해서 그걸 보는 시청자인 나는 그 광고가 겨냥하는 그 여러분 속에 속하게 되는 거고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 주체가 돼버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개입되느냐. 이중의 오해가 개입되는데 우선 사실은 그 광고는 꼭 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한테나 하는 얘기인데 마치 나한테만 나를 부르는 광고로 오인을 하는 거죠. 내가 거기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나를 그 여러분의 일원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인함으로써 내가 그 여러분의 일원으로 돼버린 건데 그렇게 광고에 의해서 그렇게 의미 부여되고 그렇게 호명돼 버린 건데 그게 마치 원래의 나인 양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선택하신 최고의 차 XX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걸 보면 꼭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사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 광고가 불러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이걸 살 마음이 있고 이런 취향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 광고를 보고 이 차를 산 것처럼 그래서 마치 주체적인 행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그 점에서 그 광고의 호명에는 두 가지 오해가 개입되고 두 가지 가상 이중의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원래 주체로서 내 의지에 의해서 이 물건을 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는 구조가 광고에서 보이는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구조다 이거죠. 근데 그런 구조가 대중문화의 많은 곳에 퍼져 있다라고 알투이스주의자들은 분석을 해냅니다. 그 점에서 대중의 수동성은 강화되고 계속 호명돼서 불려나가는 존재니까 따라서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때문에 문화 비판자도 호명 안 될 수 없으니까 문화 비판자는 결국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매혹과 거부의 변증법 속에 헤맵니다. 항상 호명돼 나가요. 문화 비판자도. 뭐냐면 아주 페미니스틱한 문화 비평을 하는 사람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여성지를 안 보느냐. 볼 때는 또 재밌게 본다 이거예요. 매혹되죠. 호명됩니다. 그러나 또 거기서 발을 빼서 어떻게 거부하느냐. 호명됐다가 매혹됐다 거부하고 매혹됐다 거부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종의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비판자조차도 끊임없는 거부로만 일관될 수 없을 만큼 그 이데올로기적인 호명의 기능이 문화 속에 강력하게 존재하고 그게 지배력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알투이스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호명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물론 이런 알투이스의 입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알투이스 입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각 신급들은 자체적인 변화를 겪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회 전체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럼 사회 전체는 도대체 어떤 구조를 통해 변하느냐? 이런 질문도 제기가 되고요. 알투이스는 그 대답은 계급 투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정치적 실천, 계급 투쟁이 뭐냐면 접합의 구조, 접합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이고 예를 들면 노무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와 왜 정권이 중요하냐 알투이스 입장에 따르면 노무현이 정권을 장악하면 그 정권 담당자 역할에 따라서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의 접합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 정권이 정권을 장악하면 역시 경제 자체, 이데올로기 자체의 변화를 빨리 일으키지 못해도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하게 만들므로써 그래서 당장 권력과 언론의 관계, 정치와 이데올로기 관계, 접합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권에 비해서 노무현 정권이 오면서 언론 관계가 달라지면 이 접합 관계가 달라지죠.
이 접합관계가 달라지면 전체 구조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급투쟁이 그런 접합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동력이긴 하지만 어떤 한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못한다. 그리고 사실은 계급투쟁이 계급에 우선한다. 계급이 먼저 있는 게 아니다. 계급은 오히려 계급투쟁에 의해서 구성된다. 호명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우리 얘기의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가지만요.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이에요. 막 투쟁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계급이라는 게 규정이 되는 거지. 선언적으로 프레타리아 이런 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식으로 따지면 어떤 식이냐면 알투이식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자, 유럽 사회에서 분명히 막스 입장에 따르면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프레타리아가 있죠. 있고 부르주아가 있는데 근데 유럽 사회는 제3세계의 경제 잉여를 가져와서 서로 잘 먹다 보니까 안 사오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안 사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조건을 가졌더라도 이 사람은 노동자 프레타리아가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계급 투쟁이 일어날 때 비로소 계급으로서 규정될 수 있는 거지. 계급 투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 계급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급을 우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계급은 역사를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나는 주체가 아니고 상황 투쟁의 계급 투쟁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급 투쟁은 과정일 뿐 주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 나가는데요. 우리 문화 얘기와는 직결된 건 아닌데 연관은 되죠. 어쨌든 문화 얘기와는 문화라는 것이 복합적인 사회의 한 신급으로서 특히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영역으로서 이 호명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는 지배력을 가진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